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어제 정부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 협력자와 그의 가족 378명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송기 좌석 등의 문제로 늦게 출발한 13명이 마저 들어오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도와야 할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을 연결해서 그 자세한 사정 들어보겠습니다. 부친 땅 투기 의혹에 본인의 세종시 특공 아파트 의혹까지 더해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일까요?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촌철님들이 워낙 좀 끈끈하셔가지고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고 계시거든요. 네. 그랬더니 달리자님이 고정 멤버들만 들어오는 곳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히 더욱 환영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더? 음. 네, 기존 촌철님들도 사랑합니다. 꼭 많이 그렇게 들어와 해가, 꼭 주시고요. 그렇게 해가 넘어가. 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르니 인큐님이 미라클 작전 성공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에 뿌듯한 아침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네.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에이스타임 가볼까요? 네, 바로 미라클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 어제 1차로 한국에 들어왔죠. 네. 무사히 도착을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어젯밤엔 이제 임시 숙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네. 어제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JB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칭한 이유가 뭔지 그 지원 규정과 근거도 명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박범계 장관이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특별 기여자라는 지위를 주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를 했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기여한 조력자이기 때문에 생계비, 정착지원금,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해서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JB, 이제 좀 명확해진 겁니까? 시행령을 개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면 문제될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착수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이 건을 뛰어넘어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법률적 미비점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사실 따지고 본다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귀화의 기회나 영주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따라붙어야 되는 거야? 지원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지원 규정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야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요 계기로 지금 법률적 미비점이 확인이 된 거고 차제에 고칠 때 좀 확실하게 고쳐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고쳐라. 네, 3250님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왔던데 네. 이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신생아도 있었고 인형을 꼭 아는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 인형은 법무부 직원들이 또 준비한 선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했네요. 네, 예. 그런데 네. 라디오 헤드님이 미라클 작전 끝나자마자 IS 폭탄 테러라니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사상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예. 여전히 아프간이 불안하고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아프간에 한국을 도운 협력자들이 더 있다. 이들도 도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아까 오프닝에서 예고해 주신 대로 2부에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젯밤에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아버지, 그러니까 세종시 땅
사드렸다는 그 아버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JTBC 기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할 때를 모색하다가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방이 8개다. 그래서 이 8개를 임대료 받으면 먹고 살겠다. 네. 그렇게 판단해서 그걸 보러 갔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 네. 또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 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땅을 사들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노후 생계 차원에서 이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산업단지가 생기고 전철이 들어오고 그래서 땅이 있더라. 그러면 더 이게 수익이 될 것 같다는 욕심이 생겨서 이걸 사들였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 얘기는 윤희숙 의원이 엊그제 기자회견하면서 밝혔던 내용.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에 농지를 취득했다. 라고 하는 해명과는 얘기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희숙 의원의 어떤 해명과 이 아버지의 토지 취득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네.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여기에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었다라고 아버지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따지고 그렇죠. 본다면. 이렇게 되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투자 측면이 있었다. 그걸 고려했다. 이런 말인데 네. 신토방님이 농지도 오가다 쇼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솜이 엄마님 그러면 투기가 아닌가요? 라는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윤희숙 의원의 어머니는 YTN 취재진을 잠깐 만났습니다. 정식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요.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남편이 귀농해서 집을 짓고 살자고 했지만 본인이 극구 반대해서 못 가게 됐다. 남편도 개발이 되면 쓸모가 있을 땅이라고 설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은 이런 사정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윤희숙 의원의 해명과 아버님이 땅을 산 이유는 조금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본인에 대해서 또 아파트 특공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원내 부대표가 제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윤희숙 의원이 KDI에 재직 중이던 2014년에 이전 기관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름동의 아파트를 2억 4,500만 원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네. 2020년 국회의원이 돼서 이 아파트를 전세 주고 서울에 살다가 임차인 코스프레를 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세종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급하게 매각해서 2억 3,5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과 아버지 땅은 사실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 대상에서 뺐던 거잖아요. 네. 그랬던 이준석 대표가 이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 의원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특공 아파트 시세 차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알려졌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문이죠.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인데 네. 따라서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이런 어떤 구문을 들고 나온 이유를 살피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구문을 들고 나온 이유. 자, 그 이유는 자명한 것 같은데요. 자, 부친 땅 매입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 본인의 문제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장은 커지겠죠.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점을 이제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봄에 부동산 정국에서 당한 것을 되돌려준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복수열전 차원이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에서 부동산 요인이 여권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뭐 이거는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떤 구사할 수 있는 전략 아니냐 이런 뭐 어떤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치공학의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만을 그럼 뽑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뒷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게 사실은 축구에서의 원리죠. 축구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풀백 라인을 쭉 올렸다가 그러니까 기습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뒷문을 얼마나 튼튼하게 걸어 잠그고 공세를 펴느냐. 이게 그래야지 축구의 역습을 기본 안 당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원리인데 네. 민주당이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냐. 요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탈당 권유를 했다가 지금 탈당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의원들 문제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식으로든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뒷문이 좀 뻥 열렸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이제 치면서 맞불을 놓을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민주당은 근데 왜 이 부분을 매듭짓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자, 탈당 권유 대상에서 그래서 이제 탈당계를 낸 의원들이 있고 네. 버티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일괄적으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탈당 권유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적 징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진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가 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탈당계를 냈던 의원들의 탈당계조차 아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는 이제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잠시 후 3부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때 좀 한번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은하님이 민주당 의원이나 단속 잘하고 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잠시 후 3부에 김영배 최고위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네. 물어볼 게 또 있어요. 윤희숙 의원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쇼라고 비난하기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해서 사퇴를 완성해달라.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에 대해야만 의원직 그렇죠. 사직서가 처리가 되거든요. 네. 어차피 공은 민주당한테 넘어가 있는 거죠. 과반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지 민주당에게 네.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좀 황당한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로 일하다가 그만둔 이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중순 인사부서 직원이 한 달간 인사 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미혼 여직원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 문서는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뉴스를 보고 몇 번을 다시 봤어요. 사실이라고? 진짜 정말 어안이 벙벙했는데 네. 좀 보니까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팀플레이로 움직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도대체 왜 이거를 작성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아해서 계속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네. 와서 딱 꽂힌 제 시선이 집중된 딱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어떤 대목이 있냐면 네. 자신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접대성 아부 문서? 예, 접대성 아부 차원에서 이 문서를 작성해서 전달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여직원의 신상 정보가 어떻게 어떤 그 접대거리가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도대체 이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한 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은 여직원을 도대체 뭘로 생각을 했느냐. 이 얘기를 안 물을 수가 없고 네. 또 한 가지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시장의 비서한테 지금 전달한 거잖아요. 네. 뭐 이 비서가 미혼 상태여서 뭐 미혼 여성 문서를 전달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결국은 뭐냐면 이 그 조직 안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 비서를? 그렇죠. 비서를 그러니까 뭐냐면 비서한테 접대성 아부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비서가 상당한 실권자라고 봤기 때문에 아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 전문 용어 이미 나왔잖아요.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문고리 권력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성남시라고 하는 조그만 그 공조직 안에서는 이런 시각이 부분적으로도 작동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서를 그 작성한 사람은 문서 전달 직후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이거는 진급을 했는지. 네. 이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문서 전달과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때마침 어떤 진급 시기가 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분명히 밝혀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 은수미 시장은 내부 통신망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것과는 별개로 사법적 책임도 물을 게 있으면 끝까지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물어야 되고 지금 성남시 공무원 노조 측은 비슷한 일이 혹시 더 있는지 뭐 내부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누구의 지시로 왜 만들어졌고 여기에 쓰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또 누구 손에까지 전달이 됐는지 살펴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지금 촌철님들도 다들 어이가 없으신가 봐요. 다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내주고 계신데 3097님 조선시대면 잡아서 곤장이라도 때릴 수 있는데 민주사니까 좋은 줄 알아라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예. 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그리고 공무원 노조 그 게시판이나 내부 게시판에 해당 뭐 여성 직원들과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성남시 공무원 그냥 동료잖아요. 다 그분들은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다. 이런 당연히 글을 그렇죠.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이하나 오구님은 별일이 다 많네. 도대체 미혼 여성 신상이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이순애님은 아 이거 약간 방송 용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별 짓거리를 다 하네. 못났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 분이 이제 조선시대였던 곤장이라도 쳤을 텐데 이런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봉건 시대의 어떤 그때 행태 풍습에 빗대면 딱 무엇인지 딱 떨어지는 어떤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차마 못 읽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경찰이 요거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은수미 시장은 사실 대통령 정책, 여성 정책을 보좌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확실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추석 선물 상한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 대목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정례화해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라앉은 농축산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위안과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전례도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추석 때 선물 상한가액이 한시 조정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식품 선물 판매액이 그 전년도보다 7% 금액으로 304억 증가한 4,646억 원이었다는 점도 환기를 시켰습니다.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올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올리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예. 전현희 국민위원장에게 공식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네. 지금 여야가 요건만큼은 한 마음이 된 건데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쉽게 판단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점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업계나 소상공인만 생각을 하면 고개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는 건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뭐 네. 인지상정의 차원에서라도. 네. 근데 그 주인공을 바꿔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단 먼저 분명히 될 게 이게 김명란법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명란법에 선물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이걸 떠올리면 되는데 그냥 쉽게 공직자라고 칩시다. 네. 공직자들이 그러면 선물 상한가액을 올리면 그 혜택을 누가 보냐면 공직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공직자가 앉아서 득을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놓고 보면 그거는 쉽게 고개 끄덕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JB의 삐딱선 정신이 촌철님들과 통했어요. 김영선님 그리고 나미님 등 여러분들이 상한가 올려서 좋은 선물 받으시려고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설마 그렇겠냐마는 네, 이런 의견들이 많다. 이런 의견 전해드리고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월요일에 관련 회의를 열어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래요.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 당시 회의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높았다고 하는데 예. 이게 사실 매번 설이나 추석 때마다 있는 요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허용을 했는데 이렇게 매번 허용하면 김영란법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액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농축산인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면 그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네. 상한가액은 그대로 두고 이런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사실은 김영란법 취지에도 맞는 게 아니냐. 요 얘기도 따라붙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하나 도착했네요. 네. 팽킹라이킹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20만 원으로 상한가액을 올릴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를 2명에게 5만 원으로 4명에게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촌철님들이 더 똑똑하시네요.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말 일본에서 동해바다 건너서로 시작하는 우리말 교가가 울려 퍼질지 주목됩니다. 무슨 얘기냐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고교 야구 대회가 고시엔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회죠. 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이거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예. 편견과 혐오를 넘어선 교토국제고의 돌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한데요. 네. 준결승 경기가 바로 내일 열립니다. 지금 한국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 한 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이분은 이제 그 교포는 아니고 한국에서 건너가서 교토국제고에서 선수 생활하고 다시 한국 프로에게 진출한 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도 좀 약간 낯익을 거예요. 아무튼 돌풍이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이번엔 코로나 방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백영택 상황총괄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안녕. 한 주간 안녕하셨죠, 단장님? 네. 네. 자, 18세부터 49세까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접종 예약률이나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18세에서 49세의 경우에 사전 예약률이 67.2%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대상 1,510만 명 중에 1,014만 명이 예약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전체 18에서 49세는 한 2,240만 명 정도 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저 예약 그 모수가 1,51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차액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814만 명은 사실은 뭐 사회 필수 요원이니 군인이니 하시면서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얀센 접종 맞은 예비군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약률은 67.2%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전체 인구 2,241만 명 네. 중에서 81.5%가 이미 접종을 했거나 예약을 하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수치는 좀 높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은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70대 어르신들께서 지금 1차 접종하신 게 지금 92.1%세요. 예. 그다음 60대는 92.5%, 예. 50대는 83.8%, 그다음에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82.1%셔서 뭐 높은 수준이긴 한데 다른 그보다 높은 연령대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한데 근데 저희 일반적인 예방 접종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라고 정부에서는 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요즘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제 네. 정은경 청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0월 말까지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준은 어떻게 도출이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전 국민 70% 이상은 돼야 예. 그래야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게 확산이 좀 통제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저희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와서 네. 보니까 그게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19보다 조금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속도라든가 아니면 전파되는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70%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네.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네. 그래야 어느 정도 조금 좀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정은경 청장이 또 며칠 전에는 그 70%가 되면 위드 코로나 그 검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70%는 논의 시작의 기준이고 80과 90%는 시행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사실 정부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외국의 상황들, 그다음에 그 감염의 여러 가지 전파 상황들을 계속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정부 내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7월 달인가요? 7월 이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가들은 긴장이 좀 해이해졌다라고 하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조금 확진이 좀 증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정부 내에서 저희들 혼자 공부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금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는 한 70% 정도 예방접종을 하시면 공론화가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공론화해서 도출한 결과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성인은 80%, 고위험 고령층의 경우에는 90% 이상은 접종을 하셔야 예.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며칠 전에 이 위드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네.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 평가하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다르던데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방역 당국은 네. 거리두기를 이동량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접촉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마치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처럼 들리거든요. 둘 다입니까 그러면? 네. 정부가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그동안 드렸냐면요. 예. 불필요한 이동이나 만남이나 그런 거를 자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동과 만남. 네. 그 얘기 두 가지를 같이 드렸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딴 얘기인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던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두 개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두 가지 다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네. 국방부가 군 장병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지금 90%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그 뉴스가 전해진 바가 있는데 일단 첫째 이게 지금 방역 당국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아직은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하진 않았고요. 아마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세에서 49세 중에서 사회 필수 요원으로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사실 군인들은 사회의 반드시 필수적인 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들의 경우에는 94% 그 정도가 어떤 보도는 96%라고 또 보도 있던데요. 아무튼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군에서 그에 대해서 뭔가 군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왜 훈련도 하고 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스크 쓰고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시행하기 전에 그분들께서도 방역 당국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국방부의 이런 단독 검토에 약간의 좀 문제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는 그 국방부 내에서 본인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고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방역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 내 의사결정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네. 다만 국방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그 국방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들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뭔가를 완화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했던 것이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알겠습니다. 해나갈 겁니다. 지금 나라 밖에서 날아온 소식이 지금 모더나 백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혹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더나는 지금 한번 다시 이거 들여다보고 있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국내에는 그 일본에서 말씀하신 그 네. 이물질이 있는 것하고는 8월 이후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그 미국에서 만든 걸 가지고 들어와서 예. 일본에 들어간 스페인에서 생산한 것과는 생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고요. 8월 이전에 들어온 것들이라 하더라도 예. 일본으로 간 것하고는 저희가 왜 물건 만드는데 배치 넘버라고 그러는데 같은 공장이나 같은 지역에서 만들었어도 이 생산한 시간이나 아니면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그런 제품들이 공급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주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밥하지 않습니까? 네. 밥할 때 오늘 먹은 밥에 돌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제 한 밥에도 돌이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배치 번호라고 해서 저 백신을 생산할 때마다 번호를 하나씩 주는데 일본에 간 거하고 한국에 들어왔던 거는 8월 이후 거는 생산은 공장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거고 8월 네. 이전 거는 공장은 같지만 배치 번호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단골 애청자이신 팬킹라이킹님이 지금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얀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혹시 돌파 감염에 대비해서 추가 교차 접종이나 부스터샷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먼저 이제 해외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부스터샷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얀센도 이제 그 얀센 만든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얀센도 부스터샷을 하면 6배 이상 효과가 더 증진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도 좀 검토를 해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1차 접종을 하셨던 분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추가적인 접종을 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윤승준 님이 주신 질문인데 미성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미성년에 대한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접종하는 건 18세 이상들한테 그렇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파이자의 그 백신이 처음에 16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이제 12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는 그렇게 받았는데, 처음 만든 거고, 그다음에 네. 그 짧은 기간에 만든 거라서 이걸 18세 이상까지는 현재는 접종을 하는 것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4분기부터는 지금 현재 접종 안 하고 있는 그 그룹이 크게 두 그룹이거든요. 하나는 임신부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미성년, 그다음에 영유아 아동들인데 예.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9월 전에는 좀 검토를 해서 4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것들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는 12세부터는 그 맞춰도 된다라는 결론은 나왔다라는 거죠. 허가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백영택 상황총괄단장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오늘 13명의 추가 협력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모두 391명의 협력자들이 모두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프간 현지에 한국 협력자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장영수 선교사 전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하고 상당히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인연이십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11년 정도 거주하면서요. 또 3년 반 정도는 그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일했습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 선교사이지만은 아프간 현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 재건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 건설회사 대표를 했고요. 어허. 미군의 바그람 기지 건설과 지방도로 건설, 또 한국 정부의 대사관을 건설하고요. 예.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카불의 이부시나 병원과 직업훈련원 개축 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이구, 많은 일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좀 일단 지금도 아직 그 아프간 현지에 그 한국과 협력을 했던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8월 17일에 아프가니스탄 그 국가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그 한국 정부 기관에 종사했던 그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하겠다는 그 이메일이 왔다고 현지인들로부터 이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을 보니까 정부기관의 협력자만 대상이고 한국 기업과 한국 NGO에 종사했던 협력자들은 배제되었다고 공정하지 않은 구출이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갖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 국가 재건 사업에 참여한 한국 정부 협력자들이 구출되는 것도 맞지만은 한국 기업과 NGO에 종사하면서 국가 재건 사업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던 협력자들도 네. 같이 구출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미군 기지 건설, 경찰서, 한국 대사관 등을 건설한 한국 기업들 또 한국 정부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던 카불의 병원과 직업훈련원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또 맡아서 운영하던 한국 NGO 예. 이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배치됐던 인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배제되고 정부의 오피스 인원만 구출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23일 날 그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하고 같이 외교부 청사 앞을 찾아가서 그 누락된 협력자들과 가족을 좀 구출해달라고 시위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비밀리에 이제 한국 정부가 구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전에 혹시 누가 될까봐 직접적인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모든 협력자를 구출해달라는 이제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아,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방송 매체들에게는 이제 본질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고 외교부에서는 이제 본질을 정확히 이제 알아차리라고 저희들은 이제 사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 그 총을 든 경호업체를 동원해 가면서 각종 사업을 수행했던 현장 요원들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더 표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구출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주장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일부 임원들은 탈리반들한테 좀 쫓겨서 지금 숨어 있는 형편입니다. 혹시 지금 현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성 교수님? 그렇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은 이제 바깥을 못 나가고 거의 이제 집 안에서만 있는 형편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추격이 되고 있어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 임원 한 분이 이제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집에 쳐들어온 탈리반이 집을 짓고 있던 조카를 갖다가 살해하는 또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탈레반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탈레반이 집으로 찾아온 이유가 당신네가 지금 한국하고 협력 사업을 했다라는 아주 명시적인 이유를 대면서 들이닥쳤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 국가 재건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군 기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주도했기 때문에 탈레반들한테는 참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아예 지목을 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탈레반이? 그렇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자라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 9명이 또 공개 처형되는 이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9명이 처형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어떻게 그런 명단이나 이런 신상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 대목인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아, 예, 저 사람이 그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근데 그럼 아무튼 지금 그 구출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까?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 이제 전체가 저희한테 연락 오는 건 아니고, 예. 저한테만 연락 온 인원이 이제 823명입니다. 선교사님한테만 연락 온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그 가족이 보통 한 8명에서 10명 단위가 되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래서 뭐 한 7, 80가정만 해도 뭐 82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 명단은 지금 이제 외교부에다 제출을 하고 지금 이제 좀 만나달라고 면담을 좀 하자고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외교부 쪽에서 혹시 좀 뭔가 답변은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좀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난민지원단체가 국내에 있는데요. 이제 예. 피난처라고요.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민원을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며칠 사이로 좀 또 현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특히 이제 공항 주변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 자, 구출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급변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카불 공항 바로 앞에서 테러 폭발 사건이 났었고요. 예. 많은 인명들이 지금 희생됐고, 예.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실적으로 또 비행기를 보내서 또 구출할 수 없다는 형편인 걸 또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떠한 그 대한민국이 당신들을 잊지 않고 당신들을 구출하겠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 뭐 이렇게 특별한 이제 지금 요번에 오신 분들도 이제 특별 비자를 받아서 오신 거니까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동일하게 비행기를 못 보내질지언정 예. 특별 비자 같은 것을 이렇게 발급을 해주셔갖고 예. 그들의 또 어떤 희망의 증표가 되고 정확히 말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그 쉰들러 리스트 같은 희망의 증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프간에서 지금, 일단 탈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6개 나라가 둘러싸여 있는 그 내륙 국가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키스탄 국경에 이제 차만 국경이 지금 열려 있다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엔에서 그 국경이 열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탈리반 검문소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중계해주고 이 사람들이 피난을 나갈 수 있도록 좀 유엔에서 계속 알겠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아니 협력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런 사람들 왜 다 챙겨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일원으로서 네. 이런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눈높이에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난민법에 가입된 국가로서의 예. 마땅한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당초 이제 이들을 구출을 할 때 좀 더 범위를 넓혔으면 어떨까 싶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이건 어차피 좀 다 지나간 일이고 네. 지금이라도 좀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어떻게라도 이제 뭐 지금 뭐 수송기를 다시 띄우지는 못하더라도 아프간 현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좀 인도주의적 도움을 좀 베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건 좀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영수 선교사였습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던데요. 지금 밖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혜원 리포터.
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낮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현재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주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일 새벽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수량 충청 이남 지방에 30에서 100, 많은 곳은 150 이상, 수도권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제주도는 10에서 60, 경기 북부, 강원도,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30mm가량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굵직한 사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일단 윤희숙 의원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일단 좀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혹시 이 사직서 처리 기한이 있습니까? 예, 사직서 처리 기한은 없고요. 국회가 국회의원을 이제 제명하거나 아니면 사직 처리를 할 때는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사유도 분명해야 하고 국민이 선출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명하게 헌법 체계상 사유가 확정이 되어야 국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본인이 사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 내노란불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밖에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뭐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본회의에 붙여서 며칠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된다 이런 기한이 있는데 네네. 의원 사직서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기한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뜬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무슨 사유로 왜 국민들에게 선출된 그런 공직자가 민주공화국에서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인데요. 네. 갑자기 자기가 사직하겠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의 기초가 되는 헌법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서는 그 나라의 체계가 사실은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보니까요. 그럼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 사직에 대한 찬반을 논할 이유도 없고 표결에 붙일 이유조차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특히나 사유가 전혀 밝혀진 게 없거든요. 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비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밝혀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정신을 볼 때 선출직 공직자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당하게 밝히고 수사받고 필요하다면은 국민들께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뭐 사직 여부나 이런 것은 국민적 판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아무튼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건 국회의장의 몫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역대로 그래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고요. 그러면 특히나 이렇게 사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회의장이 하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민주당 안에서 이 사직 처리 문제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논의도 해본 적이 없겠네요. 지금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건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표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어제 JTBC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그 세종 땅을 매입하게 됐던 경위를 그러니까 직접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80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어르신께서 신문을 보고 8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그 현지에서 그 주변의 땅이 이제 한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300평 가까운 땅이 있는데 그 주변이 아주 요지다. 좀 있으면은 산업단지가 4개가 들어올 거고, 천안, 청주, 공항, 복선 전철역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산 이후에는 딸집,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그 당시 윤희숙 이 의원께서 아마 그쪽 근무도 하고 예. 사위도 그 근처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장관 보좌관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이제 딸 집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도대체가 이게 어르신이 혼자 결정을 하신 건지 도대체 누구한테 그 정보를 들으신 건지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예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일종의 투기와 관련한 그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지금 그 JTBC 어제 보자 이 부친이 딸 집에서 왔다 갔다라고 했던 대목이 나오나요? 아 JTBC 말고 다른 보도로 제가 들은 거하고 이제 예. 아 그래서 섞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 보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아무튼 예, 그 보도가 있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예. 다른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제 근데 그 아무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친은 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 딸 모르게 샀고 또 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이제 가족 간에 전혀 그런 의사를 이야기를 서로가 의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8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동대문구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세종시에 있는 땅을 농사용으로 그것도 여든에 가까운 분이 사시는데 가족이 전혀 몰랐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윤희숙 의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러면 그 이 부친이 이 땅을 산 걸 투기 행위로 규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인터뷰만 그 본인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예. 이제 건물을 사러 갔다가 투자를 하러 그다음에 그 이제 해당의 3,300평 땅을 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해명할 때는 아버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갔다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말만 보더라도 이것은 전형적으로 투자 혹은 뭐 더 나가면 투기.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예. 윤희숙 의원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2014년에 땅을 샀는데 윤희숙 의원 본인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KDI에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KDI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다가 바로 그 지금 해당 토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의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분이 그 당시 2013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던 그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뭐 한 달밖에 안 했다고 하던데요. 예. 네? 한 달밖에 안 했다고 하던데요. 청와대에서는. 한 달이라도 청와대에 계셨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 당시에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요직을 지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정황들을 볼 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이제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대해서 이제 본인은 뭐 마치 여당 측에서 야당 의원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를 하거나 이제 아버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건데 전혀 자기는 사실은 이 억울하고 오히려 여당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후 관계에 대해서 있는 대로 소상하게 국민께 해명하는 게 옳고 수사기관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게 옳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어제 또 제기한 문제가 윤희숙 의원 본인의 세종시 특공 아파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2014년 이게 연도도 같습니다. 그 아버님이 땅을 사신 것도 2014년인데요. 2016년 아닌가요? 아버님이 그 땅을 사셨던 게? 14년입니다. 14년에 매입을 이제 하셨는데 네. 이 KDI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윤희숙 의원이 2014년도에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 공급을 2억 4,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2주택자 신분이었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세도 타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2주택자라는 게 알려지니까 이걸 매각을 하셔가지고 2억 3,5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금 어제 그렇게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그러니까 아버님이 땅을 매입한 건 2016년이 맞고요, 의원님. 요건 일단 제가 착각을 했군요. 예, 바로 잡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국민의힘한테 이제 넘긴 내용에는 특공 아파트 부분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친의 땅 매입 이 부분만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판단을 내린 기준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돼야 되는 건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현행 법상 이것이 위반 소지가 있느냐를 따졌을 것 같은데요. 네. 현행 법상은 문제가 없더라도 투자와 투기를 이렇게 약간 경계선상에 애매한 경우에 공직자의 경우에는 국민 감정, 국민 정서 또 혹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는 것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제기를 하는 건데 이제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 소속되었던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투기 규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센 공격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좀 정확한 그런 이제 잣대로 엄정한 잣대로 평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민 정서가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돌아가면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는 윤희숙 의원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당 권유 대상에서도 배제를 했었는데 그러면 당 지도부에 이런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이중잣대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LH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고 그리고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LH 사태를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했었고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등장하는 과정 자체도 그런 배경을 가지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전형적인 내노란불이라든지 꼬리 자르기식의 이런 이중잣대는 정말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정치 형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자체도 이제 틈만 나면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센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셀프 사면을 시키고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남의 탓을 막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사실은 좀 약간 이거 왜 이런가 이런 이제 실망감이 많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탈당 권유했다가 지금 처리 안 된 문제 어떻게 푸실 거예요? 예, 저희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두 분의 비례대표분은 이제 제명 조치를 했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를 했었는데 5분은 탈당계를 제출하셨고. 근데 그거 왜 처리 안 했어요? 그때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하면서 시기를 이제 놓치게 된 셈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지금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국민들께 뭐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검증을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보고 결정할 거면 애당초 탈당 권유를 하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아픈 비판의 대목이다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민주당에게 권익위호 통보 원문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는 본인의 당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그 당의 대표가 하실 일이지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에게 남 탓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형적 유체 이탈 화법이거든요. 떠넘기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게 떠넘기기죠, 전형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 민주당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 내부의 셀프 사면, 셀프 면제, 뭐 셀프 꼬리 자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정면으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그러면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탈당 권유 대상 의원들에 대한 그 경우에 따른 강제 조치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곧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지금 간밤에 나온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서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만나셨는지 확인은 한 바가 없고요. 예. 청와대가 현재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거나 추진했던 법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일단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아마 이철희 정무수석이 청년 정책 그 발표를 위해서 당정청 회의가 있어서 아마 어제 국회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만나신 장면이 있는지는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나 더 나아가서 우려를 표명을 했더라도 그것은 좀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개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일이고 실제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렇게 결정하시거나 주문하시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그 8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정말로 그 예고한 대로 그냥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당론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저께 의원 워크숍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의 미디어 특위와 법사위, 문체위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연석회의를 거쳐서 주말 사이에 좀 필요한 논의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일 그 본회의 처리 방침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재조정될 여지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주말 사이에 아마 그런 이제 그걸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본회의가 어차피 소집이 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볼 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회기, 그러니까 정기국회 9월달에 소집이 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결이 그냥 처리가 된 트랙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전원위원회가 소집이 될 경우에 그것은 이제 안건에서 목록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들이 수기할 수 있는 트랙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당내에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외부 단체나 기관과 좀 더 논의를 주말 사이에 한번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주말에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유튜브 송출이 좀 중간에 고르지 못했다라는 점 양해 구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 기사 보다 보면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사인가 광고인가? 기사형 광고, 연합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시 준비한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궁금한 게 포털에 있는 기사를 연합뉴스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포털에는 박땡땡이나 이름이 있는데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는 그 기사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작성자가. 박땡땡 검색해보니까 연합뉴스 기자들은 연합뉴스 사이트 내에 기자 페이지가 있거든요. 연합뉴스 사이트에도 기자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없어요. 박땡땡이 없다.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마지막 이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9일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 전에 나왔던 오디오는 지난 7월 미디어오늘이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네. 이 방송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는 기자 페이지도 없고 심지어 기사 하단에 이메일도 공개하지 않는 박모 기자가 있다. 근데 이 정치불명의 박모 기자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무려 2천여 건의 기사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기사가 아니라 광고였더라. 즉 돈을 받고 써준 기사형 광고였다. 아이고, 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박모 기자의 정체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자가 아니라 연합뉴스 홍보팀 직원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그 포털이 제재 결정했는데. 네, 포털에서 제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8월 25일 오후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들과 제휴한 언론사들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예. 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한 달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에 뉴스를 노출시킬 수 없게 됐고요. 네. 또 퇴출 심사 대상에 올라가면서 향후 재평가를 통해서 제휴 등급 혹은 제휴 등급 강등 혹은 퇴출까지 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센 처벌이 나왔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연합뉴스에 대한 이런 처벌이 나오니까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지 우리나라의 20개에 가까운 언론사들이 기사형 광고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만이 아니라는 자기 다 해왔다는 거죠. 사실 네. 뭐 지면 봐도 이게 기사야 광고야 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사실. 과연 이 제재가 연합뉴스에 대해서 이번 제재가 돈 받고 기사 써주기, 기사형 광고 게재하기라는 악습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좀 끊어야죠. 끊어야죠.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패럴림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그저께 제가 캡처한 이미지 한 장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게 그 지금 열리고 있는 도쿄 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네. 어제 자정, 그러니까 8월 26일 자정에 제가 이제 도쿄 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가별 패럴림픽 중계 방송사 리스트를 좀 찾아볼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리아를 찾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갈로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이네요.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옆에 방송사로 MBC 문화방송 있고요. KBS, SBS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보고 놀라서 얼른 캡처했는데 다행히 어제 밤에 들어가 보니까 갈로 안의 내용이 사라지고 그냥 코리아만 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예.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왜 이랬냐라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한 직원의 실수 혹은 착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쿄 패럴림픽이 개막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가 북한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최소한 일주일은 됐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동안 뭐 했냐. 네, 그동안 뭐 했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실무자의 단순 착각 그리고 실수라고 해도 그러면 또 다른 표기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우리 대한장애인체육회, 문체부가 패럴림픽 조직위 그리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이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를 꾸며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난민 그리고 제노포비아.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방인 혐오증 뭐 이쯤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국내로 이제 그 데리고 온 아프간인 같은 경우 난민은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정부는 난민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특별 공로자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뭐 이제 그 정부 입장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좀 상당히 격론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일반론을 가지고 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다 보면 항상 따라붙는 게 이제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이방인 혐오증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따라붙는데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좀 일단 좀 이 부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영건 소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예. 난민. 예. 사실 이제 뭐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에 제 기억에 어떤 소설가가 그런 표현 썼는데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된 게 난민 의식이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이제 사실은 그때 난민은 법적인 의미로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이 난민이라기보다는 피난민 의식이죠. 그렇죠. 예, 피난민 의식. 한국 전쟁을 겪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큰 재난들이 많아서 늘 난민 의식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짐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사도 잘 다니는 거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사를 잘 다니는 건 자녀 교육 문제나 백모 삼천지기 같은 느낌이. 어쨌든 좀 뭐 삶이 좀 뿌리가 뽑혀가지고 좀 부유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도 최인훈 작가께서 옛날에 한 80년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인의 근본에 깔려 있는 거는 난민 의식이다. 뭐 본인도 월남을 한 분이라 막 그랬을 텐데 그때 말하는 난민하고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적인 의미에서의 난민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피난민하고 이제 그 난민 협약도 있잖아요. 여기서 난민은 그러면 이게 좀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게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됩니까? 뭐 제가 지금 이제 아마 1951년 제네바 협정, 51년 난민 조약이 아마 5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전쟁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된 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아마 5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박해라든지 종교적인 박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떤 박해들에 의해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피난민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보호할 능력을 잠시 잃어버린 거지 이 사람들을 박해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피난민과 난민은 좀 구별이 되는 것이고 모든 피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여기서 일단 개념 정립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약간 최근에는 이제 개념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냐면요. 이게 난민이 이제 1950년대에 이 정의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졌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는 이 난민들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요? 예, 이게 이제 기후 난민 이런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기후 난민. 예, 소위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양 섬나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난민 이렇게 여러 난민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난민의 정의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50년 이상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난민의 정의를 바꾸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선진국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민의 정의를 바꾸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레퓨지라고 부르는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야 난민이 돼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도 난민 심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난민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잠깐만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아프간 사람이 아프간 현지에 머무는 상태에서 다 난민이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아프간 국경을 넘어야 된다. 예, 난민을 그건 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국내 실향민이라고 부르거든요.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peoples라고 해서 따로 불러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유엔 난민기구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 숫자가 한 2,600만 명 정도 되고 그렇게 많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국내 실향민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한 4,8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인구랑 똑같아요. 이 국내 실향민의 이 인구 정도가. 그래서 이 규모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UNHCR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다가 이 사람들도 보호하라는 의무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UNHCR 규정도 난민을 일단 보호하고 남는 자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국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든 UNHCR의 영향력이 미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국경을 못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오히려 난민은 차라리 국내 실향민에 비하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이제 아프간 협력자를 데려오면서 난민이 아니라는 규정이 그래서 나왔던 거군요. 아프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난민 요건은 성립이 안 된다. 예, 실제로는 이제 정식 난민이 되려면 이제 난민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걸 발급받아야 돼요, 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난민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은 된 거고 이 난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사실 오늘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기는 바로 이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예멘, 제주도에 그렇죠. 네네. 사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례가 있었잖아요. 시끌시끌했었죠. 네, 그때 좀 그러니까 좀 꼭 요번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좀 일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을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에게는 별로 권위가 없을 테니까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분 부부죠. 그 아비지트 바네르지라고 하는 분하고 에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두 분 그 부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부부가 노벨상 받았어요? 예, 같이 경제학상을 받았죠. MIT 경제학 교수인데 남편분은 인도 분이고 여성분은 저기 프랑스 사람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빈곤 문제, 특히 제3세계 개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큰 공로를 세웠었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 국내가 아니고 당시에 노벨상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이분들이 낸 책이 국내에 번역된 게 이제 힘든 시절을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있는 서론격 말고 본론 시작 첫 이야기가 난민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네.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난민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계에는 소수의 살기 좋은 선진국이 있다. 그 말고 나머지에는 광대한 아주 많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다른 선진국으로 오려고 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네. 언제든지 올 준비가 돼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은 나빠지고 임금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범죄는 늘어나고 이럴 것이다. 이게 제일 처음 이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실증 연구 결과는 틀렸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통념이 있다고 간주가 됐는데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가 더 궁금한데요. 아닌 이유들이 사실 들어보면 이제 나름대로 납득이 좀 가는 면이 있는 거죠. 일단 하나는 우선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뿌리가 거기 있는 건데. 누가 난민 되고 싶어서 되냐? 난민 되고 싶어서 되냐? 정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통계를 내는 건데 1960년대 이래로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지금 우리의 이미지는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전 세계 애들이 다 지금 서구 선진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다지 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난민이 된 게 아니라 그 통념처럼 그냥 어떻게든 선진국 사회인가 속칭 빌붙어 보려고 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난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쉽게 말하면 교육 수준도 낮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하다기보다는 위험한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도 있고 떠날 만한 정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것이. 그죠. 그다 이제 돈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급행료 탈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든 돈이든 아니면 정보든 아니면 의욕이든 교육이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도착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주해서 도착한 나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사실은 악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노동자의 공급이 늘잖아요. 공급이 늘면 임금이 떨어진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경우에 공급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그럼 그걸 하나 좀 그러니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계절 노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농사 짓고 맞습니다. 농한기에 예. 이제 도시 가서 이제 돈 예. 벌어오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유럽 역사를 보면 네. 계절 노동은 아니고 월경 노동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다른 나라 넘어가서 맞습니다. 돈 예. 벌러 갖고 예. 가는 어떤 역사적 이런 뿌리 때문에 그런 통념이 생겼다고 해석할 여지가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연구에도 그게 있는데요. 체코하고 독일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 사례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데 그런 식의 계절 노동식의 경우에는 도착국의 경제에 별 기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하죠. 예, 그런 거 잘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돈 거의 안 쓰고 그렇죠. 다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쓰고 자기 나라 가서 쓰고. 근데 난민은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을 받는다면 정착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서 쓰고 장기간 다시 돌아가더라도 여러 해 머물고 여기서 최대한 이 사회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주 노동자하고는 또 다르는 거죠. 이주 그렇죠. 노동자 같은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그러니까 고국 가족한테 송금을 그렇죠. 하지만 예, 근데 난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실하게 정착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더 도움이 되고 그건 여러 가지 실증 가장 제일 유명한 실증 연구는 이분들이 직접 한 연구인데요. 그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쿠바랑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러면은 원래 마이애미 쪽에는 쿠바 출신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동시장이 겹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쿠바계 사람들의 실업률이 많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 떨어졌느냐 실증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거 노동의 문제를 이제 그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속에 테러 문제가 끼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선입견, 편견. 사실 또 그 자체가 작동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사회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최근에 배제의 논리들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장 이제 그 사람들 배제하는 좋은 방식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묘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내 케이스를 만약에 우리 각각의 국내의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빈자들이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나 중산층이 그런 빈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한다면 빈자들을 범죄자로 그려낸다거나 빈자들을 이 잠재적 사회적 위협으로 그려낸다거나 그리고 빈자들은 노동윤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려낸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인간으로 그려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방식을 쓰는데요. 네. 실제 이것도 전형적으로 난민들을 묘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난민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난민들이 저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특히 이슬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을 받아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아주 부도덕한 자들로 그려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이게 제가 그래서 통계 같은 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이 아프간 전쟁이 20년이었잖아요. 아프간 전쟁이 20년이었는데 이때 미군 사망자가 2,500명, 동맹군 사망자가 1,100명, 아프간군 사망자 6만 6천 명, 탈레반 사망자 5만 1천 그리고 민간인이 4만 7천 명 정도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합해도 이게 20만 명이 안 돼요. 한 16만, 17만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전쟁도 아닌데 한 해에 총기 사건 희생자가 한 해에 평균 14,000명에서 15,000명씩 나와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총기 관련 사고는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사고가 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총기 사건 희생자만, 그러니까 총기 사건, 그냥 남이 쏜 총에 맞은 사람만 1만 4천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발 사건이나 이런 거 빼고. 예, 빼고. 예. 그러면 그리고 지난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사이에 7만 명에서 7만 5천 명이 남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그래서 여기 오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여기서 이제 난민을 일단 지우고
그러니까 이방인 혐오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이 진짜 모든 이방인이냐. 저는 그게 일단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제중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중동포들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근데 영어의 단골 소재가 또 그래요, 사실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백인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백인에 대해서 별로 혐오증 보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예. 아니 사회적으로, 예, 확실히 그러지 않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이방인 혐오증이라는 것도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이렇게 불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인종차별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싶은 거고 그것이 이제 난민 문제로 지금 그러니까 연결해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되면 일자리 뺏긴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동원이 되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작동 원리가? 이게 뭐 실증 연구도 있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같은 국가에서 온 사람이라도 피부색이 하얗면 차별을 덜 받아요. 아, 예. 같이 미국에서 왔다고. 예. 그러니까요. 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의 이야기라 뭐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예외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좀 혹시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특수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는 건데 이른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다라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고가 이래서 그 이방인 혐오증에 일정하게 투영이 돼서 작동되는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있죠. 지금 특히 이제 그런 식의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한국이 그동안 이렇게 잘 발전한 거 그리고 이나마라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서구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소수인종이 많은 그런 식의 다인종 국가였으면 우리 이렇게 절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막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입장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긴 역사 한반도 5,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형성된 인식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보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예를 들면 발해가 망했을 때 유이민들 다 받아들였잖아요. 고구려계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말갈족들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잘 안 나오는 거지만 거란족도 대규모로 이주를 해왔었어요. 고려 때. 그래서 뭐 연구에 따라 추정하기로는 20만 명 정도 왔다라고까지 추정하는 연구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자리 다 뺏는다고 막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20세기까지도 사실은 함경도 쪽에서는 여진족 마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남아 있고 여진족 마을 탐방한 이런 것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930년대 기사에 여진족 마을 탐방한 기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개방될 시대에 더 많이 다니는 시대에 그리고 또 더 잘 살게 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의식은 좀 더 커진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김해김씨인데요. 저랑 같네. 저희 조상님이 인도 아유타고 오신 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개방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가문이 김해 허씨가 됐잖아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 김해 김씨고 김해 씨는 결혼하면 안 된다. 동성번이라고 안 하죠. 네, 우리 황옥. 그래서 결혼도 못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개방적이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때부터 다문화 민족이었는데 이걸 뭐 지금 이게 단일 민족이니 뭐니 이게 사실 신화적인 거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단일 민족 이야기는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연도를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77명이 죽었던 극우 테러 있었습니다. 예, 그 총기 난사했던.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가요? 예, 벌써 10년이 됐네요. 엄청 오래됐죠. 그 당시 이제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요건 조금 가까운 과거죠. 호주 남성이 뉴질랜드에 가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 이 남섬의 중심 도시죠.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난사를 해가지고 당시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테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호주 남성은 하기 전에 인터넷에 선언을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남성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 다가 우리 노르웨이나 뉴질랜드, 호주는 망했다.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있다. 기억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단일민족 국가들이어서 우리는 다민족 국가에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기쯤에 이런 사건이 터지던 시기에 이제 비교 지표죠. 호주의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라는 데서 해마다 세계 평화지수 이런 거 발표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최상위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예, 10위 안엔 당연히 들고 1, 2위를 다투는 이런 국가들이고 우리나라는 50위, 60위 넘어가는 상당히 국내 갈등도 심하고 굉장히 평화지수가 낮은 나라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두 나라는 보면은 그 이민 국가가 꽤 많거든요. 이민이 많습니다. 10% 이상, 10몇 프로씩 되고 그 중에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마오리 원주민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 중에 대다수는 비백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따옴표 쳐서 헬조선이란 말 하고 단일민족끼리 모여서 그냥 지지고 볶고 못해서 막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갈등지수, 평화지수 이런 것도 굉장히 나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단일민족이냐 아니냐가 그 나라의 평화, 안전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서로 간에 신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그렇게 다인종이 모여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는 저 단일민족 국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그 위험 요소가 돼서 사람들을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인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죠. 종교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멘인 그 제주도 그때인가요? 이제 일반 그 개신교계 일각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려를 표명하고 불안한 어떤 표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갈등 내지 시각이 투영이 되어버리면 더 이제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슬람교는 폭력적이다 이런 그런 것들을 자꾸 쓰고 계신데 아까 제가 미국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가장 개신교인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그 오류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난민들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더 좋은 통계는 뭐냐면 실제로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다른 도시로 안 가려고 그런대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다른 도시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원래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들 이렇게 막 우리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 예멘 때도 잘못 알려졌던 게 뭐냐면 난민의 대다수가 남성들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식의 정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난민의 절반가량이요. 18세 이하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에요. 통계가 그렇게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 18세부터 59세 사이 있잖아요. 여기에 통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녀 비율이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난민이 되는 비율이.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아까 난민들도 뭐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갈 거라고 호시탐탐 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게 실제 아프간 케이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2002년 이후에 아프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프간 사태가 정리되기 이전까지도 이미 530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아프간으로 돌아갔어요. 실제로 떠났던 사람들. 예. 그래서 실제 그게 UNHCR에서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의 호시탐탐 난민들이 그걸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올해 2월 통계에 따르면 아프간 난민의 90%는 이란과 파키스탄에 수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난민의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통계가 재밌네. 터키, 콜롬비아, 파키스탄, 우간다 여기가 제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건 나라예요. 선진국 중 약간 양심 불량 아닌가요? 선진국에서 그나마 양심 불량이 좀 덜한 게 독일인데요. 독일이 5번째예요. 그런데 독일은 왜 그러냐면 정책적으로 난민을 받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정책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실제 여러분 UNHCR이나 이게 유엔 난민 기구가 유엔에서 받는 예산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99%를 자기가 펀딩을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거의 이제 뭐 국가 기업 이런데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돈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실제 이 유엔 난민 기구 내에서도 돈을 주는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거든요. 돈을 주는 선진국은 난민 캠프나 이런 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난민 캠프나 이런 곳이 서는 곳은 대부분 다 돈을 주지 못하는 후진국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유엔 난민기구 내에서도 논쟁이 많아요. 이게 정말 옳은가 안 옳은가를 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그 실제 이 난민들이 호시탐탐 선진국을 노릴 것 아니에요. 실제 현실은 85%, 86%가 개발도상국에 있다라는 거. 사실은 옆 나라로 가는 거죠. 대부분 다 옆 나라로 가요. 바로 거기서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니 근데 왜 그럼 옆 나라가지 왜 이형만리 한국까지 오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되게 적게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적게 오고 그런데 인정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해주는 편이죠.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정말 인색한 나라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평균 이게 난민 인정률이 30%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 안팎이고요. 그리고 이게 10분의 1이라서 되게 부끄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2019년 통계는 0.4%예요. 예, 0.4% 난민 인정률 0.4%입니다. 근데 또 일각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탈북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제적 기준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떤 그 난민들만 보지 말고 우리 한국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봐라. 사실 이것만으로 버겁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훅 치고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저는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게 탈북민이나 아니면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지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분들도 경제 활동을 다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난민들이 저임금 난민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일자리 시장은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좋아져요. 그 국가에. 왜냐? 실제 저임금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요. 아, 이게 층위가 다시 이제 나눠진다. 층위가 나눠져요. 근데 이제 아까 바네르지하고 그다음에 디플로 두 분의 연구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미국의 유럽 이민들 오는 이야기죠. 예, 보면은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 오다가 아일랜드 사람들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일랜드 사람들 제일 밑에 있다가 그 다음 이탈리아 사람들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일랜드 사람들 올라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음 또 오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것들이 오면서 사실은 새로운 이민들을 받으면서 계단을 통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민자가 실제 경제에 엄청나게 임팩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아마존의 사장이 제프 베조스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바로 쿠바 이민자 가정의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아버지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빠가 시리아 사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통계는 뭐냐라고 하면 그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웰컴하는 우리 그런 고임금의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알고 보면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그 국가의 직업을 가져간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난민법에 보면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보장도 이제 그 주고, 그러니까 기초, 그러니까 저기 생활도 이제 보장을 해주고, 교육 보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복지 비용의 이제 과다 지출 요인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도 지금 많이 부족한 판에 뭔 여기까지 지출을 하냐 이런 시각이 사실 분명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국가들이 ODA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원조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도 해외 원조로 큰 나라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버티고 한참 버틸 때 그런 나라가 우리 뭐 다른 나라 도와줄 여유가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게 우리가 UNHCR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0년에 세계에서 뭐 기업 국가를 통틀어서 13번째로 기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여액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깥에 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맨날 프라이드는 갑자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변했다고 프라이드가 있는데 지난주에 국경 얘기했죠. 예, 국경 얘기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게 줄 돈이 어디 있느냐 도와줄 돈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내적 모순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되게 그건 파괴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의 파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분들 아까 어려운 시대에 좋은 경작을 쓰셨던 그 두 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실증 연구가 이렇게 뻔히 있고 실증적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정책 결정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본다고. 예. 아니 근데 그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게 또 그 유럽 같은 데 정치 세력이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추기면서 오히려 더 악성으로 몰아가는. 예. 우리나라도 뭐 어젠가 그젠가 정치인 한 분이 적극적으로 난민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뭐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우리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재작년에 냈던 그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후속작에 보면은 유럽 정치의 변동, 유럽과 미국의 정치 변동을 2차 대전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선거를 다 분석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거기 재밌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에서 우익 포퓰리즘, 특히 이제 제노포비아적인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추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의 부상이 사실은 난민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미 일어났고 그때는 난민 문제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면 그때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우익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국내적인 자국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익 정당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 정당들이 자기들의 성장을 호소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난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난민 때문에 이랬다는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찌 보면 이거잖아요. 사회 경제의 문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핑계거리는 화풀이 대상을 설정을 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유태인. 유태인은 원두가 그날에 수백 년 터잡고 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을 했던 부분들도 현대판 이제 난민으로 이제 거기에 바뀌면서 이제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약간은 기조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뭐냐면 실증 연구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난민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 나라 사회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들은 노동시장이 겹치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건설 산업이라든지 농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 없이는 아예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예를 들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제중동포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그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장악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다수가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일이냐면 제가 이제 현장에 있던 분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쉽게 말하면 반장 이런 사람들이 대중동포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좋은 일거리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차례가 밀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상승해 나가지 못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치 FTA를 맺을 때 어떤 산업 분야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산업 분야는 피해를 입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미 FTA 때는 자동차 산업은 큰 이익을 얻지만 농업은 피해를 입는다. 그럴 때 그 피해를 입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잖아요. 네.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난민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를 수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좀 쉬쉬하는 방식으로 불건에 하는 사람들이 각자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우리 정치권이 뭐랄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반농담 반진담 하나만 해드리면 세계사를 보면 말이에요. 개방 사회는 다 그 강대국으로 가던데. 예를 들어서 당나라 같은 경우 보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세계 용광로 아니었습니까? 요즘 보면 당나라는 세계 제국이었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그 당 역대 왕조 중에 가장 어떤 뭐냐면 번성했던 게 당나라 같은데 당나라처럼 개방적인 사회가 없었잖아요. 물론 뭐 현대 국가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적장이었던 사람을 번장이라고 불렀나?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아예 우리나라처럼 사단장을 시키기까지 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고선지 장군께서.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이 개방 사회가 결국은 이제 강성한 것으로 가더라. 세계사는 다 그렇게 나오던데. 이게 그 현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미국은 어떤 미국의 힘은 그야말로 사회예요. 정말 이민의 힘이죠. 이민의 힘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떤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좀 종교적 갈등이라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좀 시사카페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 조영건 소장 두 분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유튜브 송출이 좀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이런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촌철님들 양해 구하면서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